네,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정치력을 발휘를 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 절차는 일단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이 주말 동안 어떤 여론전을 펼치고 여론의 변화 추이를 좀 살펴보겠다, 뭐 이런 전략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셈법인지 다음 주 인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저께 숨가쁘게 돌아갔던 국회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잘 합의를 이루어서 그렇게 경과 보고서를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넘어와서 본회의에서 모두가 다 참여한 가운데 투표를 이렇게 해서 그 결과에 다수 우리가 따라가는. 또 하나는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19대 회기 중에 여야 관계 또 국회 운영을 원만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또 야당 원내 지도부 또 저희 당의 지도부의 고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내용에 관한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계속 논의를 이어져 갈 생각입니다. 야당에서는 계속 이런 표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그날 아침에 저희가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총회 총의를 모아서 결정할 겁니다. 자, 들으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인터뷰 내용을 들으셨지만은 16일 날로 본회의를 미루긴 했지만 표결에 참석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봉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뭐 이제 청문 보고서까지 채택을 했으니까 사실은 빨리 끝내버리면 가장 깔끔하긴 한데 대신에 이제 여론의 역풍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네. 또 단독이냐, 예. 이런 더더구나 이제 이완구 후보자가 예. 또 그 청문회에서 아주 또 심하게 이제 예. 그랬고 또 민심에서도 상당히 그 호응을 못 받은 상황이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새정치연합의 입장에서는 예. 바로 또 여당이 처리를 해버리면 그 다음에 쥐고 있을 고삐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간을 벌면서 그 여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전략적으로 예. 그 논의를 해야 될 거고 예.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예. 서로가 예. 저 아픈 다리를 서로가 들어준 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16일 그 본회의 표결에 불참할 가능성도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고서를 채택을 했고 본회의라고 하는 절차를 사실은 인정한 상태에서 지금 일종의 스탑이 된 상태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 하면 일단은 공을 여당에게 넘겼죠. 그러니까 그 김무성 대표와 또 그 정의화 의장이 실제로 이 부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16일 표결에. 그래서 실제로는 야당은 할 만큼 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완구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이완구 후보가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안 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 어찌 됐건 불참을 하더라도 야당의 입장에서 할 만큼 한 것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여당의 몫으로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이어서 여당은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고 야당은 최소한 명분은 챙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지금 여당과 야당이 있고 국회의장이 또 있거든요. 이제 이 3세력이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해야겠다 이런 이제 전략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어떤 최악 상황에 대한 회피 전략이었는데요. 그것들이 일정 부분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어제 일단은 16일로 넘기는 결정이 어쨌든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강행했을 때 갖게 되는 부담들을 각자 다 국회의장도 또 여당도 야당도 안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어제 뭐 일종의 이런 타협안이 극적으로 성사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는 그 보고서 채택도 어려울 것 같았어요. 야당의 기류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야당에서 사실은 보고서 채택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인정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정 부분 야당에서 양보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야당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실제로 이것이 의혹들이 온전히 그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끝까지
여당의 몫으로 남겨둔다고 하는 것도 야당은 얻어가는 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본회의 표결이 지금 미뤄진 이 기간 동안에 이완구 후보자가 해야 될 몫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의혹의 부분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을 일정 부분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풀어내는 작업들을 함으로 해서 야당이 일정 부분 물러선 부분에 대한 여당 측에 또는 후보 측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이런 협상들이 사실은 잘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의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만 그냥 물러났다라는 이런 것들은 서로에게 윈윈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죠. 때는 네. 정 교수님 말씀도 이제 일리가 있는데 또 네. 이제 이런 측면도 우리가 있지 않을까. 뭐냐면 야당이 양보했다기보다는 야당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마땅치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더 고집해가지고 청문회 보고서 작성도 채택도 못하게 막는다. 거기다 본회의도 막는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기어이 이완구 후보자를 기어이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야당들 새 지도부가 이제 등장했거든요. 그 문재인 체제가 등장했는데 이 부담이 또 굉장히 크다고요. 그런 첫 출범부터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시작하느냐. 그러니까 정부 여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문재인 의원도 지금 대표도 보여줘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정치 지도력을 보여줘야 되거든. 그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리더십의 이 이미지를 자칫하다 왜곡시켜버리면 이건 나중에 큰 상처가 되고 또 야당으로서 그래서 특별히 선택할 만한 카드가 없었다. 그 점에서 그냥 양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냥 양보한 것은 아니고 불가피하게 양보했다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야당도 이제 지금 야당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고 하는 표현이 지금 상황에서 이제 맞질 않고 물론 이제 그것이 물리적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이제 야당이 어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로 옮기는 것을 그렇다 하더라도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뒤로 밀리면서 어쨌든 충청권에 상당히 이제 야당에 대한 지금 비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히려 만약에 본회의 표결을 했을 때 참여했을 때 이탈표가 여당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 일각에서는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충청권에 있는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을 했을 때 오히려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 기류가 강하긴 하지만 본회의 표결로 선뜻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내부적으로 있는 측면도 있다고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역반란표 문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니까는 야당이 양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야당이 가진 카드가 없기 때문에 양보라고 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또 양보를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판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세 사람의 부담을 한번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정의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당의 요구대로 바로 본회의에서 직권상정을 하거나 처리를 하게 될 경우 이 중립을 지켜야 될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해서 강행 처리 또는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한 역풍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고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발목만 잡느냐, 벌써 세 번째 낙마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여론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하는데, 자, 16일 상황을 어쨌든 봐야 될 것 같아요. 미봉책이라고 표현을 드린 게 어쨌든 16일 날 표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야당 입장에서는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야당으로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새누리당에서는 16일 날 이제 합의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본회의는 열지만 거기서 무슨 처리하겠다는 그 약속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과연 그날 본회의에 참석을 할 것인지 표결에 참여를 할 것인지 그 어느 쪽이 더 득실이 지금도 따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날 가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도저히 우리는 이렇게 본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그냥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도록 하면서 그 부담까지도 새누리당이 떠넘기는 이런 전략을 쓸 수도 있고 또 이제 아까 정 교수님 말씀처럼 정말로 이제 좀 양보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면 참여하자. 이렇게 이제 각
의원들 자유 투표로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는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셨습니다만, 만약에 이완구 그 후보자에 대한 그 국민적인 어떤 의심이라든가 이런 게 사그러들지 않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표결 불참으로 해가지고 새누리당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일방적으로 저 총리를 뽑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총리의 앞으로 총리의 힘도 빼고 새누리당의 명분도 좀 뺐고 뭐 이런 전략으로 나갈 수도 있겠죠. 새정치민주연합이 실제로는 더 들을 만한 여론이라고 하는 게 있겠습니까? 이미 여론은 굉장히 나쁘죠. 그 최근에 불거진 언론 문제, 언론사 문제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본다 하면 뭐 대체로 나오는 여론조사들 보면 한 5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을 놓고 보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여론을 또 온전히 무시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떤 방식으로든 새정치민주연합 끌고 가야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종적인 방법은 지금 남아있는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불참밖에는 없는 거죠. 할 만큼 했고 파헤칠 만큼 파헤쳐 놓고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걸 그대로 해서 일부가 들어가서 표결을 하고 이런 방식을 채택하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상당히 어렵고요. 여당이 책임을 져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해서 자신들이 사실은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줄 거면 여당 혼자서 사실은 불사하고 표결을 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 아마 펼쳐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혹시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른바 이완구 후보자의 언론관을 엿볼 수 있는 녹취 파일을 갖고 있는데 아직 추가로 공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공개하거나 그래서 여론 추이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서 이제 야당이 얻고자 하는 사실을 의도했던 효과들은 충분히 지금 이제 거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에 했던 것보다 파괴력이 더 크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이 이제 지금 뭐 4일간 남은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어떤 여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이제 국민 여론의 변화 가능성은 별로 없는 상황이죠. 4일 동안 새로운 정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미 충분하게 거론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여권 성향층, 야권 성향층 아니면 일반 국민적 입장에서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생각은 이미 거의 정리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더 악화될 수는 가능성 없다. 사실 뭐 더 완화되거나 악화되거나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지금 여야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여론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의 변화 여부가 아니라 야권으로서는 이것을 강하게 나가서 반대했을 경우에 갖게 되는 그것에 대한 국민 여론, 또 여당 입장에서는 이것을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을 때에 불어올 수 있는 국민 여론, 이것 추이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것이지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여론에 대한 그 추이를 보는 것은 아니라고 부정적인 여론은 더 이상 변수는 못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시는군요. 그것도 있고 사실은 야당이 지금까지 뭐 이를테면 물러선 것은 이미 이완구 후보자 저 통과는 인준 뭐 이거 기정사실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명분을 얼마나 얻느냐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새누리당과 그 정치하는 데 있어서 내 공격력을 얼마나 강화시키냐 이런 차원이지 이완구 후보자를 지금에 와서 16일 날에도 다시 아까 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다시 생각해서 그때 아니면 결사 반대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거거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이완구 카드가 나왔을 때 그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던 것이 결정적으로 어디에 갔냐면 언론 때문에 그래 됐거든요. 그러면 그것인데 이제 그 파급 효과가 앞으로도 계속 이완구 후보는 절대 안 돼 이런 분위기보다는 오히려 첫째 이제 충정권 출신이라는 그 점하고 그 박근혜 정부 총리 후보가 저 연달아 만약 3번까지 간다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국민적인 그런 정서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마도 새정치연합으로서도 특히 이제 발목 잡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3번 연달아 저지할 수 없다는 그것 하나고 또 하나가 아까 중요한 것이 충청권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정말 아쉽다. 호남 총리가 아니어서 이렇게 말해버린 것이 지금 발목을 잡는 결과가 됐거든.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통과시킨다는 것은 새정치연합으로서는 통과는 시키는데 결사 반대 안 한다는 것을 이를 들면 표심에 알리면서 그러면서 또 야당성을 또 이제 강조시키는 그
이 뭐랄까 그 절묘한 이 접합점을 찾는데 아마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교수님 이런 생각이 말씀에 뭐 동의하는 해석인데요. 결국은 이 답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 쪽에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를 놓고 내린 결론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문재인 지금 당대표가 막 당선이 되어서 지금 이제 당직 운영하고 있는데 역풍에 대한 숨고르기의 시간인 것 같아요. 야당에게 지금 4일 동안의 시간은. 첫 번째 숨고르기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충청, 약간 좀 불편한 충청의 민심을 좀 골라주는 그런 어떤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당내에서도 사실은 강경파들이 여전히 입장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 안 된다, 자진 사퇴시키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강경한 노선들이 여전히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설왕설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 의원들의 입장 차이도 또 숨고르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들을 모아나가는 이런 과정이 문재인 당대표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숨고르기의 4일 정도가 되고 결론은 이미 나와 있다. 그걸 통해서 어쨌든 이 이완구 총리의 문제는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 새정치민주연합은 낙마시킬 의사는 없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뭐 그런 이제 기류는 강하게 있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것을 실현할지 강하게 그렇게 갈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는 측면이 지금까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쨌든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당한 이제 중재력을 보여줬다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어쨌든 이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정의화 의장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도 세월호 특별법 관련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협상을 마무리하러 9월 26일에 이제 열기로 했다가 3회를 하고 30일로 기한을 정한 다음에 그때까지 결정하라고 이제 여당과 야당을 압박해 가지고 사실 성사시킨 부분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사실 이제 그러한 전략을 써서 성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당이 양보했냐, 야당이 양보했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의화 의장이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또 국회 부의장한테 넘기지도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드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내놓은 13일, 16일, 17일 세 개 중에 하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야의 양보 얘기하는 것은 약간 또 각의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런 면에서 정의화 의장이 여야 간의 타협안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어쨌든 이것은 굉장히 어쨌든 높이 평가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정의화 국회의장의 저런 방법론이 야당에게 사실은 굉장히 그 제약이 되고 불리해질 수 있는 국면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상당히 야당에게 여지를 주고 야당의 입장을 따라가는 듯 하지만 16일까지 어쨌든 시한을 항상 못 받잖아요. 그 짧은 시한 동안을 사실은 야당이 그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냥 직권상정 하겠다 이 얘기하고 또 별반 다르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야당에게 항상 제동을 걸어놓고 그 안에 그걸 지켜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직권상정하겠다.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것이라서 결국은 이제는 그 방식이 국회의장의 사실은 어떤 상당히 정치력을 예.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새누리당 뜻대로 가는 방향 대신에 약간의 뭐 실공권을 그러나 이제 그 줬다. 사안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특성을 지니는데요. 다른 이제 사안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여당에게 유리한 또 야당에게 유리한 이슈들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를 이루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어냈다는 점, 국회의장도 권한으로서 이제 여야를 압박하는 카드가 필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이제 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정 교수님이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부분도 있거든. 뭐냐면 국회의장으로서 사실은 국회의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 별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본회의를 이제 사회하는 이런 권한 정도를 갖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국회의장이 이를테면 중재력을 발휘해서 이런 모양새라도 갖춰가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것은 그래도 말하자면 진일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무조건 과거에 비하면 과거 같으면 여당에서 압박을 하면 할 수 없이 가서 하거나 아니면 부의장한테 슬쩍 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도 주도적으로 의장이 어쨌든 몇 번의 그 과정을 보면 주도적으로 자신이 중재 역할을 한다든지 더더구나 이렇게 해서 나 직권상정 못한다든지 사회를 안 하겠다든지 이렇게 그래도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좀 의장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어제 모습에서 이제 볼 수 있었던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이제 당청 관계에서 또 청와대와 이제 의회와의 관계에서
이것이 상당히 어쨌든 청와대의 뭐랄까요 이제 그 힘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화된 측면도 이제 발견되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절에 대한 이제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번 주에 사실 마무리되는 것이 뭐 바람직하고 이제 원하던 것이었을 텐데 이것이 다음 주로 넘어간 것이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원래는 민경욱 대변인도 이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이제 어제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당의 입장.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조혜진 저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은 19대 이번 이제 의회에서 여야관계 이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라 여야 관계를 원활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사실 당을 제1 뭐 전면에 내세워서 사실은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당의 입장이 먼저 이제 내세워지는 그런 면이 나타났다는 점. 그다음에 국회의장도 상당히 그것이 이제 본인이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원칙, 소신을 관철해냈다는 점.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과거와는 다른 이제 당청 관계 또는 청와대와 의회의 관계에서의 힘의 변화 관계도 좀 발견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인 어떤 민주주의의 과정들을 점점 잘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뭐 정의와 국회의장의 몫인지 또는 그 여야가 모두 그런 방식으로 합의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의심이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인데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실제로 적절하게 그 수평, 이른바 이 시소 안에서 동일한 어떤 무게중심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여당 중심으로 원이 돌아가고 그 여당이 실제로 청와대에게 여러 가지 견제와 이른바 이 경각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결정의 내용들에서 이런 방법론들이 강구가 된다면 실제로는 많은 부분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와대가 뭔가 좀 바뀌고 변화되고 이런 인사 다시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일침을 주기 위한 과정으로서 국회가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절차들이 복원이 되면 상당히 아름다울 텐데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청와대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고 오히려 정의화 국회의장이 하는 그런 결정들이 오히려 야당에게만 또 제약을 주고 이른바 영역을 정해주고 이런 것을 혹시 부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 원론적으로 것이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 교수님 그 걱정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 다만 더 이렇게 우리가 발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야가 계속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어떤 합의를 자꾸 이끌어낼 때 그렇게 될 때도 우리가 이 권력 분립 체제에서 정부 그러니까 행정부 대 그 입법부 간의 그 관계가 말하자면 원론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는 관계가 되거든. 근데 여야가 너무나 치열하게 싸우면 청와대가 이니셔티브를 치게 되거든요. 그 점에서는 야당도 이번에는 잘한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적을 계속 쌓아가고 또 정의와 의장 같이 그런 식으로 이 의회가 스스로의 결정력을 스스로 과시해 보여주면 아마 청와대와 의회 관계도 많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야 관계가 악화되는 것보다는 협상력, 정치력을 발휘할수록 그렇죠. 청와대에 대한 영향력은 더 높아질 것이다. 더 높아지죠. 저는 그런 결과들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건 아마 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립이나 아니면은 인사, 개각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16일 날 열릴 것으로 보이고 정의와 국회의장은 16일 날에는 무조건 회의를 진행을 하겠다. 새누리당도 처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만 본회의가 16일로 연기된 거지 우리가 인준 표결에 참석을 할지 참여를 할지는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달력을 보면 청와대의 입장을 염두에 뒀을 때 16일 날 표결에 대야지 이완구 후보자 국무총리의 인사 재청권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설 연휴 직전에 이 개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16일이 마지노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일 날 이제 개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6일 날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청와대 시간표로 보자면 17일 설 연휴 직전에 개각을 할 예정인데 지금 가장 관심이 가는 문제는 이제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인데 뭐 예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권영세 주중대사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분석이 있습니다.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는데 일단 권영세 대사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실제로 지금 김기춘 비서실장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역할과 네.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메꿔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그 인물들이 예.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하나는 사실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망에 오른 분들이 예. 사실 고사를 많이 하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놓고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그 박근혜 그 대통령의 이른바 네. 복심으로 예. 가장 그 측근에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예. 측근에 있었던 분이 실제로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고 그런 정도로 놓고 보면 네. 권영세 주중대사가 가장 예. 좀 가까운 인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박근혜 대통령과 권영세 대사 두 사람 간에 어떤 인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1년에 비대위원장 시절에 사무총장으로 권영세 의원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9대 총선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은 그 대선을 앞두고 종합 상황실장,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종합 상황실장에 임명이 됐고요. 2013년도에 주중대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최근 들어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입장 같은 거에 공유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비서실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통일부 장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서실장. 그래서 뭐 친박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또 검사 출신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다른 수석에 비해서 50대 비서실장은 좀 나이가 어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정적인 기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도 이제 저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제 만약에 두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대통령의 복심일 것이냐, 또 그다음 하나는 뭐냐면 정치력을 가진 사람일 것이냐. 그러니까 이 정치적 포용력을 가진 사람일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까지 김기춘 실장은 왜 계속 공격을 받았냐면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 보호, 청와대 그 보호에만 앞장섰던 게 아니냐. 이래서 이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분 개인의 뭐 인품이 훌륭하지만은 그런 점에서 볼 때 권영세 주중 대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통일부 쪽에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청와대 비서실장은 좀 이 정치적인 품이 커서 물론 뭐 정무수석도 있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비서실장이 여당이 보거나 야당이 보거나 정치권에서 볼 때도 좀 듬직하고 무게감이 있어야 또 된다. 이래 친근감도 있고 이래야 된다는 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통합형 그런 비서실장을 뽑는 것이 대통령은 뭐 비서실장이 일단 되는 순간부터 저절로 대통령 복심이 될 것이니까 너무 그 점에 방점을 찍지 말고 오히려 그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비서실장이 김기춘 비서실장 또 그 전에 허태열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새로운 이제 모델이 되는 상황인데 될지 여부는 뭐 어쨌든 인사권자의 결정을 봐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어떤 관계냐 하면 사실 원래 2007년 대선 때는 친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중립을 지켰었거든요. 그 후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친박이 된 것인데 원래 지난 초반에도 사실 비서실장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넘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19대 총선에 비대위원장을 할 때 지금 나오고 있죠. 그때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 첫 방문지가 서울의 영등포 을이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권영세 주중대사의 지역구인 것도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각별한 사이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원래부터의 친박은 아니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친박이다는 표현들 이제 사용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본인은 다음 총선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그래서 그만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무언가 어쨌든 뭐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집권 3년 차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당청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갈 것인가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예를 들면 당과 청이 껄끄러운 관계로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당과 유연하게 갈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대통령만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무적인 기능을 일정 부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기술적인 그런 인력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차원이고 그렇게 놓고 본다면 권영세 주중대사는 사실 당 사무총장을 지냈단 말이죠. 당무를 잘 알고 있고 당의 인력에 대해서 상당히 잘 파악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실제로 보좌할 수 있다면 당청 관계에 상당히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세 그 주중대사가 통일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야당이 굉장히 반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대화력 문제 이것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인사청문회 상당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맞는 말씀이시고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인사 개각에 대해서 이제 언론의 적중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러 뭐 피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언론의 하마평에 오른 분치고 되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또 하나 이게 있네요. 뭐 여기 중앙일보 보도한데 보니까 현정택 그 정책조정수석 66이거든. 그렇죠. 그 나이도 한 10년 차로 오히려 근데 이제 비서실장을 맡으면 예. 청와대를 관장해야 좀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다니까. 자, 이제 한 가지 더 짚어볼 텐데요. 참배 정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를 하면서 이제 관심을 끌었는데 뭐 이에 화답을 하듯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에 내려간다고 하는데 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표가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노무현 대통령 묘도 제가 참배를 하려고 했는데 전당대회가 딱 걸려 있어가지고 혹시 또 전당대회 전에 가면 또 이 균형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참배 드리고 예, 언제 한번 오시면 저희가 뭐 잘 준비해서 이렇게 환대하겠습니다. 아마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저게 이제 2월 9일 상황인데 14일 내일 내려가니까 김무성 대표가 닷새 만에 뭐 약속을 지키는 셈이니까 뭐 화끈하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여야 관계의 정상을 위해서 이렇게 주고받는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좀 보여준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당초에도 이미 당 대표가 됐을 때도 내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바인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이런 상황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 다 같이 두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따로 있고 저쪽 대통령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배해야 될 대통령 따로 있고 저쪽 이런 식으로는 이런 건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되겠느냐 이런 점에서 역사는 역사로 돌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사의 한 페이지로 편입됐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나 그냥 역사로서 봐주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것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안에 정치인이고 대한민국 안에 당대표고 이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봐줘야 되는데 오시면 이런 거는 뭐냐 우리 편에 오시면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도 여전히 전직 대통령을 두고 더더군다나 또 돌아가신 분들을 두고 이런 식으로 서로 이 평가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정치인으로서의 돈인지 그 점 대해서는 이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 우리 대통령 너희 대통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닌데 여전히 가해자로 몰아붙이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쉽지 않지만 이번 이런 것들이 참배 정치가 제대로